오늘 그 발표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경제를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에 국내외 데이터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섹션에서는 데이터 산업 그리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이 될 수 있는 데이터 거래 활성화, 그리고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데이터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4차 산업혁명 또는 지능정보화 혁명의 원유로 비견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데이터 경제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유로피언 커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인 디지털 싱글 마켓의 한 축으로 유럽 데이터 경제 구축을 언급하였고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에 Data is giving rise to a new economy라는 아티클에서 데이터를 성장과 변화의 원동력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경제를 그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럼 데이터 경제의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 단어를 맨 처음에 들으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산업은 데이터 산업일 텐데요.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정의한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 분석, 유통, 활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의 전생의 주기, 즉 생산, 수집, 처리, 분석, 유통, 활용이라고 하는 전생의 주기 전체와 관련이 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기반 경제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서 종합해 보면 데이터 기반 경제라 함은 전통적인 산업들에서 데이터가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가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경제체제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데이터 산업에서 데이터 기반 경제, 이 두 용어의 차이점은 데이터 산업은 단순히 데이터 산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데이터 기반 경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이터 산업보다는 데이터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최종 생산물을 활용하여 다른 경제, 다른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광범위한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기반 경제, 그리고 데이터 기반 경제가 데이터 산업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가장 광범위한 개념으로 IDC 보고서에서 언급한 데이터 경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의 생성, 축적, 가공, 거래, 활용을 다루는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생태계, 이 생태계와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전체를 데이터 경제라고 IDC 보고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 데이터 기반 경제, 데이터 경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광범위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경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에서 경제라고 하는 단어는 비단 한 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체제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데이터 경제를 바라볼 때 가장 광범위한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데이터 경제를 이 IDC 보고서에서 언급한 정의에 따라 데이터 산업 그리고 데이터 산업으로 인한 타산업 파급 효과, 이 두 개로 나누어 이 두 개를 축으로 한다고 생각하고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그럼 데이터 경제를 이렇게 데이터 산업과 타산업 파급 효과 두 축으로 나눠서 바라볼 때 데이터 산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단순합니다. 데이터 경제에 데이터라는 최종 생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기반 산업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데이터 산업 외 타산업 파급 효과는 데이터 산업과 연관된 모든 전 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데이터 산업의 타산업 파급 효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떤 산업이든지 자기 혼자 오롯이 서 있는 산업은 없습니다. 어떤 산업이든지 생산물을 생산할 때는 다른 산업과 연관되어서 생산물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산업에서 만약 한 단위의 생산물이 생산될 때 데이터 산업은 다른 산업으로부터 서비스나 재화를 구매하여 생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산업의 한 단위 생산물을 데이터 분석 리포트라고 하면 데이터 분석 리포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컴퓨터가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서비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 산업에서 최종 한 단위의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중간 재료들을 생산하는 산업들을 후방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 데이터 분석 리포트 생산의 예에서는 여기 보시는 전자기기 그리고 정보통신 방송이 데이터 산업으로 중간 재료를 공급하는 후방 산업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데이터 산업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 한 단위는 또다시 다른 산업에서 중간 재료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 리포트가 생산된 후에 그 데이터 분석 리포트를 중간 재료로 활용하여서 운송 서비스나 도소매 서비스에서 각각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산업에서의 최종 생산물 한 단위를 중간 재료로 사용하는 산업들을 전방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이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 두 가지로 나눠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파급 효과는 후방 연쇄 효과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산업에서 생산이 한 단위 증가하게 되면 그 한 단위 증가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중간 재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에 필요한 중간 재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타 산업의 생산물이 추가적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이를 후방 연쇄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데이터 분석 리포트를 도소매 서비스나 운송 서비스에서 활용해서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산업들을 전방 산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전방 연쇄 효과란 다름이 아니라 데이터 산업에서 생산물이 한 단위 증가하고 이 생산물을 중간 재료로 소비하면서 타 산업의 생산물이 추가 생산되는 것을 전방 연쇄 효과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데이터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데이터 경제 현황입니다. 먼저는 유럽의 데이터 산업 현황을 보시면 먼저 IDC 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사용해서 구성한 자료인데요. 그 IDC 보고서에 따르면 그 데이터 산업을 데이터 관련 인력, 데이터 기업, 데이터 시장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데이터 산업은 현재 지금 계속해서 성장세에 있고요. 그 성장세를 보여주는 데이터 관련 인력, 데이터 기업 그리고 데이터 시장 이 세 부분 모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데이터 관련 인력은 2016년 600만 명에서 20년 1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데이터 기업도 2016년 25만 개에서 2020년 36만 개 그리고 데이터 시장 또는 데이터 산업 규모는 2016년 76조 원에서 2020년 129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데이터 산업에 대한 그 데이터 산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 데이터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얼마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IDC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데이터 산업의 규모는 76조 원이고요. 이로 인한 전후방 연쇄 효과를 모두 다 포함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233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데이터 경제 현황인데요. 미국의 데이터 경제 현황 역시 인력, 기업, 시장으로 나누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산업 역시 계속해서 성장세에 있는데요. 인력의 경우 15년 1,200만 명에서 16년 1,300만 명으로 그리고 기업의 경우 28만 개에서 16년 29만 개로 데이터 시장 또는 데이터 산업의 전체 규모 역시 148조 원 1,115억 유로에서 2016년 1,300억 유로 한국 단위로는 166조 원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의 이제 규모는 15년 148조 원, 16년 166조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데이터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시면 15년에는 148조 원, 그리고 2016년에는 149조 원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러한 그 미국의 경제적 미국 데이터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유럽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수치로 나와 있는 이유는 이 유럽의 경제적 파급 유럽의 경우 데이터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전후방 연쇄 효과를 모두 합한 수치이지만 미국의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후방 연쇄 효과만 측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유럽에 비해서 유럽에 비해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데이터 경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분류는 ICT 통합 분류 체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은 크게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구축 컨설팅,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 이렇게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관련 솔루션 제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인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DB 관리 소프트웨어나 통계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구축 컨설팅은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구축하거나 또는 설계하거나 또는 데이터 활용, 데이터 품질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서비스 부분에 속한 사업체들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데이터 산업 업체로 데이터 산업에 속한 사업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 서비스 업체들은 원천 데이터를 수집, 가공, 판매 또는 데이터 중개 서비스,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인프라 부분에 속하는 사업체들은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나 또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네트워크 그리고 또는 클라우드 구축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발표한 데이터 산업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 규모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광고 등 간접 매출을 제외한 직접 매출 기준으로 2016년 6조 523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2017년에는 6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산업 그리고 직간접 매출을 모두 광고, DB 구축 등 모든 간접 매출을 포함한 직간접 매출 기준으로는 2016년 13조 7천억 원에서 2017년 14조 3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번 올해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희 쪽에서 제가 측정한 그 전후방 연쇄 효과의 전후방 연쇄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수요 측면에서 실시한 산업 연관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측면 산업 연관 분석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생산 유발 개수는 아까 말씀드린 후방 연쇄 효과와 깊은 관련을 갖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산업 전체에서부터 데이터 산업 전체가 타 산업에게 미치는 생산 유발 개수는 0.652원인데요. 이 숫자의 의미는 데이터 산업에서 1원어치의 생산물이 추가적으로 생산될 때마다 그 1원어치 추가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른 산업으로부터 중간 재료를 구입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산업에서 1원어치의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약 0.652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생산물이 추가적으로 생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래서 데이터 산업 전체를 뭉뚱거렸을 때는 1원의 생산당 데이터 산업에서 1원의 생산이 증가할 때마다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 타 산업에서는 0.652원의 생산 유발을 652원의 생산을 유발하는데요. 이것은 데이터 산업 전체를 봤을 때이고요.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데이터 서비스가 0.92원으로 가장 큰 타산업 후방 연쇄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뒤이어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 구축 컨설팅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이 솔루션 순으로 후방 연쇄 효과의 후방 연쇄 효과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림은 그러면 데이터 산업에서 1원의 생산이 증가했을 때 어떤 부분의 산업에서 가장 크게 생산이 증가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가장 큰 후방 연쇄 효과를 가진 10대 후방 산업을 뽑아본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큰 후방 연쇄 효과를 데이터 산업으로부터 가장 큰 후방 연쇄 효과를 가지는 산업은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공급 측면의 산업 연관 분석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공급 측면의 산업 연관 분석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전방 연쇄 효과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생산 유발 개수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 전체로 여기서 다시 한번 전방 연쇄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 산업에서 1원의 생산물이 추가적으로 생산되었을 때 이 추가적인 생산물을 경제 전체에서 중간 재료로 사용하여서 생산되어야 하는 타 산업에서 생산물의 크기인데요. 데이터 산업 전체로는 총 0.892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산업에서 1원의 생산물이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한 1원의 생산물을 중간 재료를 사용하여서 다른 산업에서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가 0.892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데이터 산업의 세부 부분별로 살펴보았는데요. 데이터 서비스가 전방 연쇄 효과에서도 가장 높은 생산 유발 개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데이터 구축 컨설팅이 두 번째,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가 세 번째,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이 네 번째로 큰 생산 유발 개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전 슬라이드 봤던 것처럼 이번에는 가장 큰 전방 연쇄 효과를 갖는 10대 전방 산업을 뽑아 보았는데요. 가장 큰 전방 연쇄 효과를 갖는 산업은 금융 및 보험 서비스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정보통신 및 방송, 그리고 세 번째는 도소매 서비스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 산업의 규모와 데이터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세 번째 섹션에서는 데이터 거래 활성화의 필요성과 그리고 데이터 거래 활성화의 장애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왜 데이터 거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거래 필요성은 매우 간단합니다. 데이터 경제의 부상으로 데이터를 이제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경제학에서 되게 오래된 퀘스천입니다. 근데 그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거래라고 하는 메커니즘, 결국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을 지불하고선 어떤 재화를 사는 그런 메커니즘이 어떠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고하고 그리고 타산업 파급 효과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데이터 거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데이터 산업의 파급 효과는 현재의 데이터로 이제 도출한 거고요. 앞으로 데이터 활용이 점점점 더 확산될수록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 산업의 파급 효과는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데이터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에 대해 이제 답을 해야 하는데, 그 기반으로서 먼저 데이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하고, 데이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선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데이터 거래의 필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데이터 기업 중 데이터 거래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거래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장애 요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거래에는 반드시 판매자와 그리고 구매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데이터를 구매할 때 어떤 장애 요인이 가장 구매를 꺼리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판매자에게도 동일한 퀘스천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여드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이 그림을 채워 나갈 건데요. 먼저 수요자 측의 장애 요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구매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것이 데이터 구매를 하기 힘들게 만들었느냐,
어떤 구매 장애 요인이 가장 큰 어떤 구매 장애 요인이 가장 그 구매 의사를 낮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여기 이 5번째 항목인 데이터 활용 시 소유권 또는 저작권 침해 우려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거래 장애 요인으로는 여기 첫 번째 1번 항목인 가공 분석 가능한 공공 부분 원시 데이터 부족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애 요인은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우려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그래프는 데이터 구매 경험이 있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 경험이 있는 모든 기업들의 응답을 뭉뚱그려 보여드린 것인데요. 이렇게 보지 않고 데이터 생애 주기별로, 즉 생산 수집 또는 정제 가공 또는 중개 유통 거래 서비스 또는 분석 서비스, 이 생애 주기별로 각각 그 영위하는 사업군별로 나눠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생산 수집 기업의 그 데이터 구매 장애 요인을 보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전체 데이터 구매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장애 요인은 데이터 활용 시 소유권 또는 저작권 침해 우려로 나타났지만, 데이터 생산 수집 기업 군에 집중하여서 보면 가장 큰 구매 장애 요인은 가공 분석 가능한 공공 부분 원시 데이터 부족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것은 데이터 활용 시 소유권 또는 저작권 침해 우려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애 요인으로는 불합리한 데이터 판매 가격, 데이터 판매자의 파악 어려움으로 나타나서 전체 데이터 구매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장애 요인에서 도출된 그래프와 약간은 상이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데이터 정제, 병합, 가공 기업들이 생각하는 구매 장애 요인을 한번 뽑아 보았는데요. 이 가공 기업들의 구매 장애 요인으로부터 도출한 이 그래프는 이전에 보여드린 생산 수집 기업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가공 기업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장애 요인은 가공 분석 가능한 공공 부분 원시 데이터 부족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장애 요인은 데이터 활용 시 소유권 또는 저작권 침해 우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데이터 판매 가격 역시 그 전에 생산 수집 기업이 꼽은 주요 장애 요인 중 하나, 생산 수집 기업처럼 하나의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개 기업에 집중하여서 이제 데이터 구매 장애 요인을 바라보았는데요. 이 중개 기업들의 경우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데이터 구매 경험이 있는 전체 기업들의 모습과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가 도출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애 요인은 데이터 활용 시 소유권 또는 저작권 침해 우려, 그리고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우려, 그리고 특이하게도 맨 처음에 보여드린 전체 그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죄송합니다. 그 생산 수집 기업 또는 생산 수집 기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우려가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기업의 그 데이터 구매 장애 요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여기서도 전체 데이터 구매 경험이 있는 전 기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그 결과가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급 측 장애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데이터 판매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구매 장애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수요 측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판매 시 소유권 또는 저작권 침해 우려로 나타났고요. 그 전에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우려라고 하는 부분은 주요 장애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반면 데이터 가격에 대한 불만이 높은 장애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급 측 역시 데이터 생애 주기별로 데이터 판매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어떤 데이터 생애 주기 중 어떠한 부분에서 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각각 나눠서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전체의 그림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음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생산 수집 기업 역시 계속해서 1순위 판매 장애 요인은 데이터 판매 시 소유권 또는 저작권 침해 우려고요.
이 경향은 가공기업 그리고 중개기업 그리고 분석기업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데이터 판매 시 소유권 또는 저작권 침해 우려가 가장 높은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했던 것은 생산 수집 기업 그리고 가공 기업 그리고 분석 기업은 이 트렌드가 계속 유지되는 반면 중개 기업의 경우 특이하게도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우려가 주요 장애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래 장애 요인들을 각 순위를 매기고 각 데이터 산업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생산 수집 기업인지 가공 정제 기업인지 또는 중개 기업인지 분석 서비스 기업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장애 요인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도출을 하고 그런 뒤에 각각 가중치를 곱하여서 데이터 거래 장애 요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보았습니다. 먼저 수요 측과 공급 측에서 가장 높은 데이터 거래 장애 요인으로 꼽힌 것은 소유권과 저작권 침해 우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재화든지 소유권과 저작권이 제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거래가 끝난 뒤에 갑자기 제3자가 나타나서 그 물건은 원래 내 것인데 라는 식의 이제 분쟁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제 소유권과 저작권 침해는 이러한 그 논리에 따라서 거래를 저해하게 되는데요. 가장 좋은 예는 이제 IoT 데이터입니다. IoT 데이터가 이제 생산이 됐을 텐데 어디선가 생산되고 수집되었을 텐데 그럼 이 IoT 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아직 확실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IoT 기기를 설치한 업체가 그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느냐 또는 IoT 기기를 사용한 사용자가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느냐 또는 IoT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가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과연 그 데이터가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유권과 저작권 침해 데이터를 사고 팔 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약간 구매를 하고자 하는 측에서도 그리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측에서도 항상 이것이 이제 그 잠재적 분쟁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거래를 이제 많이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수요 측에서 이제 두 번째 장애 요인은 공공 부문 원시 데이터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 공개 순위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두 번째 장애 요인은 공개된 공공 부문 데이터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제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지 않는다라고 응답이 이제 세 번째 주요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데이터 판매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 이제 네 번째 주요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 측에서 두 번째 장애 요인은 데이터 가격 산정 어려움으로 나타났고요. 세 번째 주요 장애 요인은 내가 데이터를 팔고 싶지만 이 내가 팔려고 하는 데이터를 누가 사려고 할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공급 측에서 이제 가격에 대한 불만은 내가 데이터를 팔려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사려고 하는 쪽에서 너무 낮은 가격을 요구한다라는 식의 이제 불만이 그 거래 장애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저작권 침해 그리고 개인정보 이 세 가지 모두는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과연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저작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지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로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좀 고민과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과 관련된 거래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한 가지 방안으로는 데이터 가격 산정 표준을 정부가 지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수요 파악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은 데이터 거래를 위한 정보가 공유되어 있는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또는 데이터 거래소를 운영함으로써 공급 측의 이제 장애 요인을 해결할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원시 데이터 부족이라고 하는 데이터 거래 장애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